저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주는 그 비린내와 축축한 습기, 얼음 위에서 펄떡이는 생선들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을 지나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69의 나이가 되어서도 저 냄새 앞에서는 17의 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발을 때려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란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한데 안 사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이해 못하겠죠. 방송 작가를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이, 시장 구경도 좋아하던 사람이 왜 유독 생선 코너만 지나면 얼굴이 굳는지 말입니다. 슈퍼 앞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평생교육원 합창반 모집 공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단어 하나가 유독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자유곡 선택. 자유곡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압니다.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냥 합창반 전단지 하나 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1973년 겨울 강원도 탄광초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그때 17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막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아버지가 사채를 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우리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 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50 가까이 돼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깡마른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기태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해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 앞에서 허리가 굽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떨고 있었고 저는 방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돈 갚을 능력이 없으시다면서요? 백기태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습니다. 그때 백기태가 저를 봤습니다. 방문 틈으로 숨죽이며 지켜보던 저를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살이죠? 17입니다. 백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요.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한 것을요. 일주일 뒤 저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혼례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음과 차용증 그리고 혼인신고서. 아버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백기태가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사람이야. 내가 빚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는 가방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색의 인덱스가 붙어있는 도톰한 장부였습니다. 그걸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기록해둬야 해. 누가 얼마 빌려갔고 언제 갚을 건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백기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부산의 집은 컸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언덕 위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는 구석구석 해야 했고 빨래는 손빨래로 해야 했습니다. 외출은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전화는 백기태가 듣는 데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해. 내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기태는 매일 새벽 항구로 나갔습니다. 경매장을 돌고 도매상들을 만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도 있었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너 요리도 제대로 못 배웠어? 청소 좀 똑바로 해. 먼지가 여기 남아있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백기태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백기태는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상을 주지. 하지만 석 달 만에 유산이 됐습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백기태는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뭐가 됐어. 조심성도 없이. 위로는 없었습니다. 제 몸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체면 아들 대를 잇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백기태가 집을 비운 낮 시간 몰래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음악방송, 드라마, 뉴스.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들은 제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살아간다는 걸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투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투고. 이야기를 보낸다는 것.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974년 봄이었습니다. 백기태가 일본 선적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거실 탁자에 가방을 풀어놓고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 가방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서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슬쩍 다가가서 봤습니다. 선적 서류였습니다. 인보이스, 선화증권, 신용장.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거래인데 금액이 달랐습니다. 인보이스에는 300만 원, 신용장에는 40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화증권의 날짜와 인보이스의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래처 이름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기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원래대로 집어넣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00만 원과 400만 원. 날짜 불일치. 이름 차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뒤 백기태가 또 서류 가방을 집에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이름 차이 나는 숫자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기태는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장에는 높은 금액을 적어 대출을 받고 실제 거래는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백기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몇 달 동안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백기태의 스케줄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항만 야간 경매 때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구인 광고를 들었습니다. 부산 MBC에서 타자 보조 인력을 구합니다. 경력 무관. 성실하고 꼼꼼한 분을 찾습니다. 타자. 저는 칠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상업반에서 배웠습니다. 비록 중퇴했지만 타자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요일 밤 백기태가 항구로 나간 사이에 집을 나갈 겁니다. 필요한 건 최소한의 현금과 신분증, 그리고 백기태의 서류 조작 증거를 적은 메모지였습니다. 1974년 5월 20일. 그날이 왔습니다. 백기태가 저녁 6시에 나갔습니다. 늦을 거야. 먼저 자.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2벌, 속옷, 신분증, 돈 5만 원. 그리고 메모지.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이 보였습니다. 1년 반을 산 곳. 지옥이었던 곳. 안녕히.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기태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누가 저를 보는 건 아닌지. 버스 터미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가는 첫 차 주세요. 새벽 5시 차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되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건물이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여관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1,000원 하는 쪽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 MBC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자 보조 구인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부산까지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럼 어렵겠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찾았습니다.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파출부.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TBC 라디오 대타 속기사극 9. 속기사. 저는 속기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자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그 단어가 반가웠습니다.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 건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저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몇 층 어디? 라디오. 속기사요. 3층 제작부. 3층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서류를 들고 이동하고 전화기가 울려댔습니다. 제작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속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타자는 합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후려봤습니다. 나이가 18입니다. 학교는? 중퇴했습니다. 왜 중퇴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급여는 한 달에 5만 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름이 강미란입니다. 강미란 씨. 잘 부탁해요. 전 이수연이에요. 이 부서 PD입니다. 그렇게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본을 복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커피를 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비리였지만 좋았습니다. 누가 저를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수연 PD가 물었습니다. 미란 씨 타자 좀 쳐볼래요? 속기사가 아파서 못 나왔거든요. 네. 테이프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아 적어주세요. 방송 대본이에요. 저는 헤드폰을 끼고 타자를 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쳤습니다. 틀리면 안 됐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요.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수연 PD가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하나도 없네요. 잘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대본 정리를 맡게 됐습니다. 속기사가 받아 적은 내용을 정리하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깔끔하게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여관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샀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975년, 1976년, 1977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야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고졸 학력을 얻었습니다. 이수연 PD가 축하해 줬습니다. 미란 씨 대학 안 가요? 돈이 없어서요. 그럼 계속 여기서 일해요. 제가 정직원으로 추천할게요. 정직원.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수연 PD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발화의 주체가 돼봐야 해요. 발화의 주체요? 그래요. 지금은 남이 말한 걸 정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란 씨 스스로 말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작가예요. 작가.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미란 씨는 관찰력도 좋고 꼼꼼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978년부터 저는 작가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사연을 정리하고 대본 초안을 쓰고 수정을 받고 다시 쓰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름으로 처음 대본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짧은 사연 코너였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성공하고 싶어서 참는 청년.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라디오에서 제 대본이 읽혀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 말이, 제 문장이 라디오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PD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미란 씨, 이제 미란 씨 목소리로 미란 씨 삶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삶을 말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82년 가을 저는 26이었습니다. 방송작가로 5년째 일하고 있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났습니다. 이도현을요. 친구 소개로 만난 모임이었습니다. 7명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이도현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는 정확했습니다. 하산길에 제 옆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 제 속도로 가도 된다는 것. 그날 이후로 가끔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책방을 가거나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이도현은 제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미란 씨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했었어요. 오래전에. 그랬구나.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힘든 일이었나 봐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는 미란 씨 시간의 주인이에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의 주인. 제가 제 시간을 소유한다는 것. 1983년 봄 이도현이 청혼했습니다. 미란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저 과거가 있어요. 알아요. 좋지 않은 과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미란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의지로 제가 원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친구 몇 명과 이도현의 가족들만 왔습니다. 제 가족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도현은 제게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미란 씨 집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 제 집. 그 말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1986년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서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쪽에서 진귀한 보물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제 과거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도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미란 씨는 강한 사람이니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텨온 거예요. 버티는 것도 강함이에요. 육아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달래고 새벽에 일어나 대본을 쓰고 낮에는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1989년 메인 작가로 승격됐습니다. 여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책임 작가가 됐습니다. 제 이름이 크레딧에 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 씨. 돌아보니 백기태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백기태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배가 더 나왔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사는 것 같던데. 방송작가라며. 결혼도 했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돌아오라고. 뭐라고요? 돌아오라니까. 넌 아직 내 사람이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15년 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1974년 5월부터 76년 3월까지 부산중앙부도 제2야적장 선적 서류, 인보이스와 신용장 금액 불일치, 평균 차액 150만 원, 총 18건, 신한은행 수출 신용장 조작, 관세청 신고 금액 허위 기재. 백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다 기억합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세청에 제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히. 저는 더 이상 당신 사람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끝났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백기태는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제 말로 제 언어로 백기태를 물리쳤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강제결혼 탈출, 백기태의 재등장까지. 이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용감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택했어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걸요. 이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서 사랑했고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택해서 사랑한다는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90년대, 2000년대가 흘렀습니다. 서진이는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저는 지역 라디오 메인 작가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도현은 교감으로 승진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 수학 과외를 해줬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이도현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이도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멍했습니다. 36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이도현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경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이도현이 읽던 수학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안 왔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하나 신청해봐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하러?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다시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도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이렇게 말했겠죠. 미란 씨 나가봐요. 세상은 아직 넓어요. 2024년 봄 평생교육원 합창반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8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우리는 자유곡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곡을 선택하고 함께 연습하고 발표회를 할 거예요. 자유곡.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강미란입니다. 김정은은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은발을 짧게 잘랐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같이 점심 먹을래요? 네,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원은 옛날 문화기획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고 공연을 만들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겠어요. 재밌었죠. 하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예술이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은요? 은퇴했어요. 이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정원의 말투가 편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며 정원과 가까워졌습니다. 합창 연습 후에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가고 가끔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이 물었습니다. 미란 씨는 배우자 있으세요? 있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원 씨는요? 정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대신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있었죠. 사람들요? 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랐죠?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들 놀라거든요. 저는 양성애자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양성애자. 그 단어를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 당황했을 뿐이에요. 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보통 사람들은 피하거든요. 왜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이고 여자를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 소유가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의 자격은 진심뿐이에요.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정원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원은 자신의 과거 연애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20대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에 여자 파트너가 있었고 40대에 다시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각각의 관계가 달랐고 각각의 사랑이 진실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해요? 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선택, 진심. 그 단어들이 제 삶과 겹쳤습니다. 합창반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김정원이라는 사람 양성애자래. 정말? 그런 사람이 여기 와도 돼? 미란 씨랑 친하던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권리로 정원을 판단하는 걸까요? 정원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정원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몇몇 사람들이 정원을 피했습니다. 정원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란 씨 괜찮아요. 다른 데 앉아도 싫어요. 여기 앉을 거예요. 수업 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이랑 친하면 안 좋아요. 왜요? 양성애자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정원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친 적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정원 씨 자유예요.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정원에게 갔습니다. 커피 마시러 갈까요? 미란 씨. 가요. 여기 답답해요. 카페에서 정원이 말했습니다. 미란 씨한테 피해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예전에 침묵했어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원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입을 다물어야 해요?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요. 저도 배워요. 정원 씨한테서요. 뭘 배워요? 소유하지 않는 관계요. 규범에 갇히지 않는 삶이요.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요. 정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몇 주 후 합창반에서 자유곡을 선택했습니다. 정원과 저는 같은 곡을 골랐습니다. 가사가 없는 곡이었습니다. 멜로디만으로 감정을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왜 이 곡이에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맞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호흡이 맞았습니다.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석에는 서진이와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합창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정원과 제가 함께 불렀습니다. 가사는 없었지만 감정은 있었습니다. 자유, 선택, 진정성, 동행. 그 모든 것이 멜로디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정원이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부산 갈래요? 부산요? 네. 미란 씨, 과거가 있는 곳이잖아요. 같이 가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산, 백기태, 그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좋아요. 가요. 2025년 봄, 정원과 함께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졌고 거리가 넓어졌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정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시장부터요.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생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음 위에 생선들이 펄떡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소리쳤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오늘 잡은 거. 전어 싸게 드릴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을 보고 조개를 보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냥 시장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회센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광어회와 소주를 시켰습니다. 이거 드실 수 있어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회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아니라 바다 향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정원이 웃었습니다. 이겼네요. 과거를요? 네. 이긴 것 같아요. 식사 후 항구로 갔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팔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발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선택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옆에는 제가 선택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 네?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미란 씨에게 사랑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동행인 것 같아요. 동행이요? 네.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요. 내 속도도 존중하고 상대방 속도도 존중하는 거요. 규칙으로 묶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되는 거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네. 그리고 선택이요. 선택?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원이 제 머리를 쓸어 넘겨줬습니다. 미란 씨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답긴요. 진짜예요. 과거를 이겨내고 자기 삶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69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정원 씨. 네? 고마워요. 제게 다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줘서요. 규범 밖에서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강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선택합니다. 제 목소리를 냅니다. 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덜 사랑인 적은 없다는 것을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내일 들어갈게. 사랑해. 서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동행이 있고 제 삶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17의 제가 나왔습니다. 부산행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섭고 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69의 제가 17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힘들겠지만 이겨낼 거야. 그리고 자유로워질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나는 미래의 너거든. 너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미 강해. 그냥 아직 모르는 것뿐이야. 17의 제가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괜찮아. 넌 해낼 수 있어. 69의 제가 17의 제를 안았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옆방에서 정원이 자고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합창반에서 또 만날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할 겁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예전에 팔려왔지만 지금은 내 발로 여기 왔어. 나는 소유됐었지만 지금은 자유야. 나는 침묵했었지만 지금은 말해. 이게 내 삶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방식을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발화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69의 나이에 마침내 저는 자유롭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해장국 집에서 특근한 국을 먹으며 정원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어요? 옛날에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네. 좋은 꿈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은이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당연하죠. 합창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요. 아니, 동행으로요. 동행.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네. 동행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순간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동행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헤어지며 정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네. 연습 열심히 할게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이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도현이 대답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도현이 기뻐할 거라는 걸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강제결혼, 탈출, 자립, 재혼, 사별, 그리고 새로운 동행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펜을 움직이니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까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썼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해서 시작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17에, 어떤 사람은 30에, 어떤 사람은 50에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69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가 딱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옆에는 동행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서진이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유되지 않는 삶. 제가 선택하는 삶. 제 목소리를 내는 삶.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배. 나의 자유에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음 주에 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아직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제 선택으로.